황 박사가 대신 물어봅니다. 오늘은 전립선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는 연세암병원 황세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국 현대화를 이끈 국가주석 덩샤오평,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 그리고 인텔 창업자죠. 앤디 그로브, 그리고 영화배우로 유명하신 로버트 드니로. 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나이든 남성 노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 전립선암을 앓았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많아지는 게 전립선암인데요. 대한민국도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9년부터는 그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기면서 전립선암 환자가 지난 2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말 못할 고민을 가지신 나이 드신 남성분들, 노인분들, 또 중년에서도 생기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오늘 명의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A부터 Z까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또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대책, 소위 말해서 치료법일 텐데요. 세브란스 연세암병원 그리고 연세의료원 차원에서 내년 봄부터 중입자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세의료원, 연세암병원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럼 각 교수님들 먼저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웅 교수님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연세의대 비뇨기과 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웅입니다. 주로 이제 전립선암의 로봇 수술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호르몬 치료 부분을 많이 맡고 있고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를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금웅석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교실의 교수로 재직 중인 금웅석입니다. 저는 주로 방사선 치료하는 게 전공이고요. 그래서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최근에 너무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중입자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나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환자들하고 직접 진료를 보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전립선암 환자가 실제로 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죠? 전립선, 요즘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한 20년 정도에 걸쳐서 10배 이상의 그 환자들이 늘어났는데요. 사실 없던 환자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PSA라는 건강검진에서 하는 검사 방법이 좀 이렇게 퍼지면서 모노분들이 하시면서 조금 더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앞서 또 우리 사회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질환은 평균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걸리는 호발 연령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80세가 넘어가면서 많은 인구들이 그 질환 안에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고, 진료실에서 보면 PSA, 저처럼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PSA가 이제 상승이 돼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구 10만 명당 지금 32.7명 정도의 전립선암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앞서 얘기한 듯이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금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느끼십니까? 환자 증가를? 예, 저희 과의 특성상 옆에 계신 한웅 교수님이 이제 검사, 조직 검사 진단 다 하신 다음에 저한테 이제 같이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의견을 위한 진료를 의뢰해 주시기 때문에요. 저는 주로 한웅 교수님이 많이 보내주시면은 환자분이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점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로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환자들이 점점 는다. 이거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러면 점점 더 이게 수명이 조금씩 늘다 보면 환자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완치율 굉장히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예, 전립선암의 예후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병의 상태에 따라서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병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병의 기수라고 얘기를 하죠.
전립선암이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게 전립선 안에만 있을 때도 저희가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부터 매우 높다까지 이렇게 단계를 대략 5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재발이 매우 낮고 전립선 안에만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너무나도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씩 병이 이제 위험성이 조금 올라가서 중간 정도 되면은 저희가 한 90% 보고,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재발성이 조금 높다라고 그러면 한 80%의 완치율을 봅니다. 그리고 병이 전립선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상황이 또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예후가 점점 안 좋아지고 더 멀리 피를 타고 멀리 가서 이제 뼈나 폐나 이런 데까지 보통 이제 전이가 되긴 상황에서는 예후가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뭐 말씀드리자면은 뭐 5년 생존율 20%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면 또 그게 머릿속에 박혀서 그냥 예후가 점점 안 좋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전립선암 하면 흔히 이제 착한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금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상태가 나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딴 데 전이가 되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가장 먼저 전이되는 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전립선암은 가장 먼저 전이되는 거는 골반의 임파절과 그 다음에 척추뼈,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골반뼈, 척추뼈들이 가장 먼저 전이가 돼요. 전립선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상적으로 정말 치료해야 될 암과 조금 지켜봐도 될 암, 이렇게 나누는데, 정말 치료해야 될 암 중에서도 진행암으로 가는 데는 처음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1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천천히 자라다가 결국엔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서 이제 확 번지기 시작하면서 위험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 전립선암이 일단 퍼지기 시작하면 빨리 그거를 퍼지는 거를 막아주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번지게 돼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시죠. 지금 보시는 이제 전립선을 진단하는 MRI고요. 실제로 저한테 2년 전에 병원을 찾았던 72세 드신 이제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당시에 PSA가 393이었어요. 이게 4까지가 정상인 PSA인데, PSA 정상 밸류는 4까지인데요. 393이면 사실 전이가 많이 됐다라는 의심된 상태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MRI를 보시면 전립선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 전립선에 암도 있었고, 이제 다른 사진을 보시면 방광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또 화살표에 임파절로 전이가 되어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뼈전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뭐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오셔서 진행암이었고, 그 당시에 좀 절망하신 상태로 저희 진료실에 오셨고, 호르몬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금웅석 교수님이 방사선 치료를 또 잘 해주셔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환자분은 한 번의 치료가 안 됩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현재 2년이 지났지만 아주 잘 계시고 일상생활을 다 누리면서 잘 지내시고 계시는 분이죠. 뭐 이렇게 진행된 암이라고 해도 치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뭐 하나의 사진을 일례를 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 전립선도 다른 장기에 가면 굉장히 위험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립선이 아까 한웅 교수께서 말씀하신 임파절도 가고 이제 뼈에도 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뼈에 갔을 때도 저희가 조금 나눕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골반뼈 한 곳에만 이렇게 개수가 적은 경우를 저희가 소수전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군데 지금 사진 보시면 척추뼈에 막 다발성으로 거뭇거뭇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다발성 전이암이 되는데, 소수 전이암일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 까맣게 표시된 부분도 치료하고 전립선도 치료하고 이러면서 좋은 생존율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군데 가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예후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단순히 순환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립선의 기능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사실 제대로 아는 경우가 또 없는 경우도 있어서요. 좀 그 전립선 기능부터 살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에 사실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이런 게 생기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남성 몸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립선은 정액의 대부분의 액체를 만드는 전립샘 아닙니까? 샘. 이다 보니까 정액의 많은 부분, 정자는 아니고요, 물론. 정액의 많은 부분을 만들고 이게 위생에도, 그러니까 정액이 세균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주는 그런 물질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의, 산성화된 여성의 몸속에 들어가서 정자가 잘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액체들을 만들어서 내는 우리 생식에 아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도 하고요. 또 오줌과 정액이 나오는, 우리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가리킵니다. 교통의 요충지라고 가리키는데 오줌과 정액이 나오는 그 사이에 하나의 체크밸브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의 기관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비대증과 염증과 암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거를 도대체 무슨 뭐 하는 기관인지 이게 골칫덩어리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꼭 필요한 기관이고요. 근데 나이 들면서 이제 전립선이 커지잖아요. 그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이게 왜 나이 들면서 커집니까? 되게 뭐 좀 나이 들면 작아지는 기관이 많잖아요. 예.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액을 만드는데 관여를 하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에 이렇게 밥이 남성 호르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밥을 계속 많이 먹다 보면 뚱뚱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계속 많이 섭취되다 보니까 뚱뚱해지고 남성 호르몬은 사실 활성화된 남성 호르몬, 비활성화된 남성 호르몬으로 나누고 우리가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이제 활성화된 남성 호르몬인데 이게 쌓이면서 커지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노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모든 남성이 다 커집니다. 저도 아마 재보면 아마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거고 우리 금 교수님도 전립선 비대증은 있을 겁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은 유전입니다. 아버님 계시면 저도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커지는 거 자체를 어떤 큰 병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진단은 크기로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전립선 비대증 진단은 아마 제가 자세히 알려드려야 될 건데 전립선 비대증은 두 가지로 나누죠.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 증상이 나쁜 거. 그래서 저희는 크기,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크기 자체는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기로 치료를 하진 않고요. 증상으로 치료를 합니다. 증상이 야간요냐, 세뇨냐, 빈뇨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괴롭히는 증상들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걸 어떻게 치료할까를 고민하고 치료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전립선이 어쨌든 나이 들면서 커지잖아요. 그 비대증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비대증하고 암하고 관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제가 아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이게 전립선 염으로 오는 30대, 40대가 저한테 얘기하는 건 선생님, 저 나중에 전립선 비대증과 암으로 가지 않을까요? 또는 전립선 비대증 이제 오래 치료받으신 분들이 선생님, 저 전립선 암으로 가지 않을까요? 물론 뭐 군 안에는 속해 있겠지만 저희가 연구한 바,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에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에서는 그런 연관성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집중을 지금부터 더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립선 암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전립선 암은 증상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제가 진료실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4기 이상 될 경우에만 증상이 생기고요. 일반적으로 저병기 때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 가지고 전립선 암 증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병기 때는 그냥 전립선 일반적인 증상이 있는 거고 이제 고병기 때 4기 정도 되시면 방광 목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방광 쪽으로 침범이 있으면 혈뇨도 생길 수 있고요. 골반 쪽으로 갔을 때는 뼈 전이가 있을 때 뼈가 아프고 또 옆으로 침범한 경우에는 대변 볼 때도 직장이 바로 뒤에 있으니까 대변 볼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립선 암 초기에는 전립선 비대증하고 별로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구별하는 거는 일단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얘기한 건 이제 증상으로만 봐서는 그렇고요.
PSA라는 우리가 이제 피 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PSA를 그때는 이제 50세 이상서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도록 우리나라도 직장 검진에서는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아까 환자분은 좀 늦게 오셨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PSA가 10 미만에서 오세요. 10보다 아래의 단계에서. 그래서 초기에 진단해서 우리 금 교수님이 아주 잘 치료해 주셔서 나이가 많더라도 80세 이상에서도 아주 잘 치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 조기에는 전립선암 증상이 없다 이렇게 두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빠른 진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확진을 위해서 검사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피 검사죠. 피 검사는 PSA라는 그 검사로 하는데 PSA를 전립선 암 수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아닙니다. 전립선 수치입니다. 그냥 전립선 수치. 염증에서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전립선이 커도 좀 올라가고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사실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정상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약간 이상이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또 그런 게 없으신 의료 환경도 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저희 의사들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냐면 교육을 시키냐면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어서 전립선을 만질 수 있거든요. 그럼 말초대라는 곳에 이렇게 결절이 만져지면 일단은 저 경직장 수지 검사로 우리가 암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진은 물론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요즘은 조직 검사에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MRI를 먼저 시행하고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보험이 됐거든요. MRI가. 그래서 MRI를 일반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로 넘어가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립선암이 아니라도 혈중 PSA, 그러니까 전립선 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어떤 경우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PSA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뭐 사정과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정을 한 그 다음날 PSA 검사를 하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다른 검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을 건드는 검사를 해도 물론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전립선 자체가 커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달리 또 전립선이 크신 분이 계세요. 막 20g까지가 정상인데 100g이 넘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큰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사실 소변 증상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신기하게도. 의사인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분들도 PSA가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라는 그 수치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크신 분은 조금 더 높아야지 암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작으신 분,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의사들이 판단하고 그 다음 검사로 넘어갈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 아까 경직장 초음파라는 검사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항문으로 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립선은 요 안에 치골 밑에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고환 쪽하고 항문 쪽 이렇게 사이에 정가운데를 4cm, 5cm 정도만 파고 올라가면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거의 전립선이 위치해 있어서요. 항문 쪽에 더 가깝습니다. 배 쪽보다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직장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경직장을 통해서만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이렇게 전립선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직장을 통해서 들어가면 아주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초음파라는 게 음파기 때문에 중간에 간섭하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종이장 같은 얇은 근막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경직장 초음파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험도 많으신 교수님들한테 진료 받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조기 진단을 위해서 적극 그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래도 안타깝게도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수님. 네.